사람의 마음은 고요하면 깨끗한 샘물처럼 맑아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며 중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는 가장 빨리 일어나고 가장 뜨겁게 번지는 감정이라서 마음을 어지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나는지, 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지는지 말입니다. 이런 물음은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화는 나쁜 감정만은 아니며 전혀 쓸모없는 감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신호이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흔들렸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감정이 너무 커져 나를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번지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루는 글에서 늘 사실을 먼저 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안에는 일어나는 순서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억지로 누르기보다 어떤 자리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생각이 불길에 기름을 더하는지를 차분히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생기는 이유도 비슷한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책임을 잠시라도 남에게 넘기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나를 흔듭니다. 그래서 탓을 하기 전에 화가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글은 화를 억지로 참는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글도 아닙니다. 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생각이 어떻게 비틀어지는지, 마음이 어떤 순간에 속도를 잃는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담아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방향으로 바뀌는 길이 열립니다. 이후에 이어질 글들은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움직임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화의 뿌리를 찾고 남 탓으로 향하는 마음을 지나 마침내 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자리까지 이르는 여정을 차분하게 안내하려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감정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화는 갑자기 치솟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미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기운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마음이 바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심장이 조금 빨라지거나 어깨와 목이 굳고 시선이 한 곳에 붙잡히는 등 아주 작은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말이 급해지거나 반대로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 이런 신호를 놓치면 감정은 어느새 나보다 먼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과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억누르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관찰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은 판단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소한 일에 화가 나는지, 왜 나는 늘 이렇다는 생각을 끼워 넣으면 관찰이 아니라 비난이 됩니다. 비난은 감정을 더 빠르게 흔들리게 하므로 감정을 기록할 때는 그저 느껴지는 사실만 받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빨라진다든지, 턱이 굳는다든지, 머릿속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정도만 적어도 화의 처음 모습을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시작점을 포착하는 일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과 감정 사이에 자연스러운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화가 크게 번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감정이 기록되는 순간
이미 절반은 다스려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하려면 반드시 감정을 잠시 멈추어 바라봐야 하고 그 멈춤이 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사실과 해석을 나누어 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해석하며 반응합니다. 상대가 큰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은 하나뿐이지만 그 사실 뒤에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서 생겨나는 반응이며 때로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정약용의 방식은 사실과 해석을 분명하게 떼어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큰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행동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은 해석입니다.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바라보면 감정이 흐트러지는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감정이 격한 순간에도 사실과 해석을 두 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다면 화는 더 이상 나를 밀어붙이는 힘이 되지 않고 차분히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기록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속에서보다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적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한가운데서 벗어나 관찰자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감정 한가운데에 있으면 상황이 과장되기 쉽고 판단이 흐려지지만 적어 내려가는 동안 마음은 차분히 정리되고 감정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화가 날 때 사건을 실제보다 크게 느끼는 이유는 감정이 해석을 부풀리기 때문인데 기록을 하면 과장이 빠지면서 마음속의 소란도 잦아듭니다. 또 기록은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드러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왜 특정 상황에서 유독 화가 빨리 일어나는지, 어떤 해석이 자주 나타나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자주 기록된다면 그 밑에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지 화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마음 공부의 출발점은 언제나 정확한 관찰에 있습니다. 꾸미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시작점을 포착하고 기록하는 일은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실천이며 앞으로 이어질 여정의 든든한 바탕이 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남 탓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저 사람이 문제라고 단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잠시나마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이는 마음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일 뿐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내 상처나 불편함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음이 손쉽게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 탓은 마음을 잠시 가볍게 만들 뿐 감정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 잠깐 밀어두었을 뿐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감정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내 잘못은 아니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며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화의 근원을 살필 기회를 빼앗아 마음의 성장을 늦추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세상을 판단할 때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경향을 자주 지적했습니다. 남 탓이 반복될수록 감정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게 되고
그 결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상대의 기분 하나에 하루의 흐름이 좌우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남 탓은 마음을 보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길은 남에게 원인을 돌리는 데 있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흔들림을 가라앉히려면 바깥이 아니라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대부분 어떤 상처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가 치솟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존중받고 싶다는 바람이나 제대로 이해받고 싶었다는 소망,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이런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남 탓을 선택합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는 이런 반응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잘못이 아니라 아직 내면의 상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날카롭게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았다는 서운함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시당했다는 느낌, 반복된 억울함이 다시 떠오르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남 탓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가리는 덮개가 되어 감정의 본래 이유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덮개를 살짝 들어 올려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화의 근원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남 탓이 강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랐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은 상처를 느끼며 화를 냅니다. 이때 화의 근원은 상대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 기대는 현실적이었는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왜 큰 불편함이 생겼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남 탓의 순간을 성찰의 기회로 바꿉니다. 남 탓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은 지금 내가 남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밖으로 밀어내던 방향을 멈추는 순간 감정의 흐름은 천천히 내면으로 되돌아오며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살필 여유를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또 남 탓을 하는지 자책하면 마음은 더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정약용의 방식은 훨씬 담담하고 조용한 태도입니다. 지금 마음이 남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그 자체로 감정의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반응을 했는지 마음속에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질문이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게 되면 화는 더 이상 폭발할 힘을 잃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또한 상대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번뇌를 키운다고 하였습니다. 상대의 말투나 표정은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내 생각과 해석, 행동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남 탓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분노의 중심이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이 짧은 순간 마음은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가장 분명한 출발점이며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마음 그 자체라기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생각이 급해지고 심장은 빨리 뛰고 말은 입술까지 치고 올라와 튀어나오려 하고 눈은 좁아져 한 지점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붙는 순간 마음은 이미 싸울 준비를 끝낸 상태가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의 첫 단계는 바로 이 속도를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참으려는 마음은 대개 감정을 눌러 담는 데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불 위에 이불을 덮어 잠시 불꽃을 가린다고 해도 속에서는 계속 달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는 겉만 가릴 뿐 속의 열기를 식히지 못합니다. 정약용의 현실적인 마음 다스림은 이렇게 억지로 참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데 초점을 둡니다. 속도를 늦추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하려던 행동 하나만 멈추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오려던 말을 한 번만 가슴속에 머금어 보는 것,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잠시 서 있는 것, 꽉 쥔 손을 천천히 펴며 손가락에 들어간 힘을 풀어주는 것, 숨을 억지로 길게 들이마시려 하지 않고 평소보다 2~5초 정도만 천천히 머금는 것만으로도 몸의 속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몸이 조금만 늦춰지면 마음도 그 속도를 따라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릴 때 몸의 수양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잠시만 여기서 방향을 먼저 살펴보겠다고 마음이 한 발짝 앞서는 행위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반복되면 마음은 화에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속도를 늦추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속도가 붙으면 우리는 상황 전체를 보기보다 한 부분에만 꽂히기 쉽습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크게 보이고 나머지 맥락은 모두 흐려집니다. 그 한 부분만 확대되니 화는 금세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앞뒤 흐름, 상대의 처지와 상태, 그때까지 쌓여있던 분위기, 그리고 내 마음이 화가 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까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분노는 더 이상 당장 폭발해야 할 이유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마음으로만 다스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속으로 진정해야지 이 정도는 참자 하면서 다짐해도 이미 목은 굳어 있고 어깨는 올라가 있으며 손은 힘껏 움켜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면 몸도 함께 요동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화가 올라올 때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은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몸은 마음보다 단순합니다. 설득하는 말도 필요 없고 복잡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굳은 근육을 조금 풀고 숨을 조금만 느리게 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동은 눈에 띄게 작아집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굳는 곳은 대개 어깨와 턱, 손, 그리고 배 주변입니다. 이곳들을 하나씩 풀어주면 마음의 긴장이 자연스레 낮아집니다.
어깨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힘을 조금만 덜어낸다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턱을 약간 떼어 입안을 조금만 느슨하게 놔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저항감이 약해집니다. 굳어있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면서 손 안쪽에 들어있는 힘을 풀어주면 몸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일부러 깊은 숨을 들이마시지만 때로는 그 깊은 호흡조차 몸을 더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단지 평소보다 조금만 천천히 숨을 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를 비슷한 길이로 맞추며 조용히 호흡하면 심장이 안정되고 생각의 속도도 자연스레 늦춰집니다. 이렇게 몸이 차분해지면 마음도 그 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화는 본래 빠르게 치솟는 힘이지만 몸이 느려지면 그 힘은 방향을 잃고 점차 잦아듭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늘 이런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거창한 수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마음을 제자리로 이끕니다. 몸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일의 출발점입니다. 몸의 속도가 조금 늦춰지고 긴장이 풀려갈 때 마음 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안쪽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내적 멈춤입니다. 내적 멈춤은 화가 앞을 향해 계속 달려가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잠시 여기서 멈추자고 말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억지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 앞에 작은 문턱을 하나 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 먼저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입니다. 분노는 원래 멈추지 않으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생각은 해석을 만들고 해석은 판단을 키우고 판단은 행동을 재촉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감정은 점점 더 세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멈추는 순간 감정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아주 작게라도 잠깐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흐름은 달라집니다. 속으로 자연스럽게 잠깐 하고 말하는 순간 감정의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마음은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여유를 조금 가지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은 감정 속에 잠겨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리에서는 다른 선택이 떠오르지 않지만 한번 멈춰 선 자리에서는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할지, 지금은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지, 감정을 더 들여다볼지, 그냥 흘려보낼지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분노는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 힘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 중간에 작은 틈이 생기면 힘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내적 멈춤은 그 틈을 만들어줍니다. 화가 약해지는 그 짧은 틈 사이로 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앞으로는 어떻게 다루어 갈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수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몸이 멈추고 이어 마음이 멈추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부드러운 쪽으로 돌릴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지점이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됩니다. 화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반드시 생각의 찌꺼기가 남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것이 틀림없다. 나는 왜 늘 이런 일을 겪는가.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면서 한번 잦아든 감정을 다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생각이 곱게만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경험과 오래된 습관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한쪽으로 쏠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익숙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때 그것을 성격 탓으로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각이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생각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감정이 지나가며 만든 작은 홈이 남습니다. 감정이 강할수록 그 홈은 깊어지고 생각은 그 홈을 따라 반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만 떠올려도 부정적인 해석이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다만 이 흐름을 그대로 두면 생각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좋게 생각해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생각을 힘으로 꺾으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정약용의 방식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펴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피려면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떨어져야 하고 그 한 걸음의 거리가 마음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생각의 절반은 누그러진 셈입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전환은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큰 도약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사유의 변화란 결을 조금 바꾸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곧바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는 내가 모른다. 기분 나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나 전체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부정을 억지 긍정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조금 덜 상처받는 쪽으로 틀어주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전환이 바로 생각의 결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감정은 그 방향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해석이 느슨해지고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정약용이 마음은 스스로 밝아지려는 성질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생각의 결만 조금 바꾸어주면 마음은 서서히 밝은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곧바로 긍정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반드시 중립의 자리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중립의 자리는 생각을 새로 고를 수 있는 빈 공간이며 감정이 스스로 차분해질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실과 해석을 다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는 문장은 겉으로는 사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나의 해석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처럼 고쳐 말하면 일어난 일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 또렷이 나뉩니다. 이처럼 사실과 느낌을 떨어뜨려 놓는 것만으로도 중립의 땅으로 한 발 내디딘 셈이 됩니다. 중립의 언어를 쓰면 평가가 줄어들고 평가가 줄어들면 그 평가에 기대어 자라던 감정도 약해집니다. 저 사람은 항상 그렇다는 말은 벽처럼 단단하지만 저 사람은 오늘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은 여지를 남깁니다. 나는 망했다는 말은 절망을 키우지만
나는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은 상태를 설명할 뿐입니다. 분명 나를 공격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은 상황을 바라볼 힘을 조금 더 되찾습니다. 이렇게 중립의 문장을 쓰다 보면 마음의 속도가 전보다 느려지고 불안과 분노는 예전만큼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중립은 긍정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긍정이 들어설 자리는 부정의 한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긍정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립의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다투는 생각이 잠시 멈추고 이성과 감정이 각자의 자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이 마음이 제 자리를 찾으면 자연히 바른 생각으로 흘러간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중립은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이렇게 중립으로 옮겨오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생각의 벽에도 작은 틈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 상황은 말도 안 된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말들은 다른 관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는 문장은 판단을 유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어지는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중립의 자리에서 잠시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긍정이 들어올 여유가 생깁니다. 긍정은 억지로 끌어들이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은 틈새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과 같습니다. 정약용이 바라본 긍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더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방향으로 생각의 결을 돌리는 일, 그것이 바로 긍정의 출발입니다. 이를 위해 거창한 희망이나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경험이 언젠가 나를 성장시키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가지 가능성만 더 열어두면 됩니다. 이 작은 일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생각의 흐름을 부정해서 조금 더 따뜻한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긍정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의 긍정은 저 사람의 말이 내 삶 전체를 뒤흔들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는 것, 내 감정은 결국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긍정은 감정의 결을 부드럽게 바꾸는 기술이지 상대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곧게 세우기 위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긍정은 슬픔이 없는 척하거나 분노가 사라진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내가 화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애쓰는 그 노력 자체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입니다.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는 이 태도가 정약용이 말한 긍정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긍정의 태도는 짧고 단정한 문장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결을 바꾸어 갑니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 이 감정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 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 언제나 남아있다고 기억해두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만 바르게 내디디면 충분하다고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 이런 문장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부정의 자리에서 조금씩 긍정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바른 것을 스스로 찾는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긍정의 생각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요한 자리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를 밀어붙이고 공격하려는 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놀랍게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온 기준을 지키고 싶고, 나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지키고 싶고, 나름대로 유지해 온 질서와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흔들렸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잘못해서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을 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 사람의 행동이 내가 지키고 싶었던 어떤 기준을 건드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존중받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거친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은 공정함이 흐트러질 때 쉽게 분노를 느낍니다. 누군가는 계획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 마음이 금세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 화가 나는 지점이 다른 이유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틀렸는가를 따지기보다 내 안에서 어떤 기준이 흔들렸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는 데는 여러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기대한 모습이 어긋날 때, 오래된 상처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 건드려질 때, 오랫동안 쌓여온 긴장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터지려 할 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무시된다고 느껴질 때 마음은 쉽게 요동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마음의 결일 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자신을 향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이렇게 약한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내는 신호입니다. 내가 화난 자리에는 반드시 지키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나를 망가뜨리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알려주는 스승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억울함을 지키려 했는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지키려 했는지, 나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지키려 했는지, 평온한 하루를 지키려 했는지, 아니면 반복되는 상처에서 나를 보호하려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감정은 점점 방향을 찾습니다. 이처럼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은 마음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물음들 속에서 자신을 다시 자리 잡게 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분노는 겉으로 보면 나를 세우고 있는 공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한 요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습니다. 상처가 난 모서리에서, 부드러운 마음의 결 사이에서 그저 나를 알아달라고 조용히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내는 소리는 귀가 아니라 뜻으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안에 실린 진짜 목소리는 적대를 향한 외침이라기보다 이것을 조금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부탁일 때가 많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에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존중받고 싶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품었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의 허탈함과 상실감이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나를 공격하려는 칼날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 달라는 신호로 이해하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또 분노는 나에게 내 기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는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존중하는 대화를 원한다. 나는 평온한 흐름이 깨지는 것을 힘들어한다. 나는 노력한 것이 헛되이 되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는 기준들이 강한 감정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은 이런 기준들을 정확히 붙잡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밑바닥에는 안정과 존중을 향한 두 가지 큰 요구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기대고 있던 세계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안전에 대한 요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인격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무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존중에 대한 요구입니다. 분노는 이 두 가지가 위협받는 순간 가장 강해집니다.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의 분노는 결코 악한 감정만은 아닙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자 나를 존중해달라는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알게 되면 분노는 더 이상 폭발로만 남지 않고 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는 말이 나는 존중을 지키고 싶다는 말로 바뀌는 순간 분노는 바깥으로만 향하던 힘을 거두어들이고 나의 중심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러면 화를 터뜨릴 필요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원한다. 이런 말은 듣기 어렵다와 같이 나의 상태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속의 숨은 뜻을 밝혀낼 때 감정은 나를 해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힘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의 사유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크게 흔드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정체를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끌려가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때 분노는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감정의 구조를 이해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피며 이해된 감정은 이미 절반은 다스려진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화가 났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대체로 4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발단이 있고 그 일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단계가 있으며 그 다음 그 일에 내가 의미를 붙이는 해석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요구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따로 느끼지 못하고 한 번에 경험하기 때문에 감정이 마치 폭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하나씩 나누어 볼 수 있게 되면 감정은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잘게 나누어 살필 수 있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큰 불덩이는 손으로 다루기 어렵지만 작은 불씨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화났다라고만 느끼면 감정은 나를 덮치는 커다란 파도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어떤 일이 있었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고 내가 무엇이라 해석했고 그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차분히 나누어 보면 어느 하나도 나를 완전히 압도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두려움은 모름에서 오고 평정은 알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내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함께 다뤄갈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왜 화가 났는지 아는 순간 분노는 방향을 잃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방향을 필요로 합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 이 상황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기름을 붓기 때문에 불길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에서 찾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 행동은 내가 존중받고 싶어 했던 마음을 건드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분노의 중심은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옵니다. 방향을 잃은 분노는 점점 힘이 줄어들고 결국 생각의 재료가 되어 사유로 바뀝니다. 사유로 바뀐 분노는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처럼 감정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식 마음 공부의 목적은 화를 억지로 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흔들림을 줄이고 평정의 자리를 조금씩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지금 반응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해석이 붙으려 하는구나. 내가 지키고 싶었던 기준이 건드려졌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고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게 됩니다. 분노의 불길이 충분히 가라앉고 나면 마음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변화들은 마음의 결을 새로 써내려가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이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화가 조금씩 가라앉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도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화가 났을 때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생깁니다. 상대를 밀쳐내고 싶은 마음, 당장 상황을 내 뜻대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 나를 다치지 않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단단한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정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되짚어 본 뒤에는 이 압력이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꼭 쥐고 있던 손을 조금씩 펴듯이 마음이 서서히 느슨해지면서 안쪽에는 부드러운 가벼움이 생겨납니다. 이 가벼움은 억지로 긍정하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매달리던 집착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모습도 다시 보입니다. 화가 한창일 때는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 무심하게 느껴졌던 행동 하나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은 어땠는지, 그날 그 사람에게도 힘든 사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차분히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가볍게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좁은 틈으로만 상황을 보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감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나의 기준과 요구, 상처들도 고요 속에서 다시 정리됩니다. 나는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점, 나는 안정된 흐름 속에서 움직일 때 편안하다는 점, 그리고 나를 지키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싶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돌아보면 이런 기준들은 화가 났기 때문에 비로소 드러난 것들입니다. 정약용이 마음의 혼란은 도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 것처럼 분노라는 혼란을 지나오면서 나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화가 한창일 때 마음은 해석과 판단, 억울함과 상처로 가득 차 숨 쉴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불길이 조금만 가라앉으면 마음 안에 아주 작은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도 생기며 나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여유도 생깁니다. 이 여백이 바로 평정의 시작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열린 마음도 생기고 생각도 잘할 수 있고 삶을 바꾸는 작은 선택들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시간이 지나가고 마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제야 우리는 감정에 휩쓸릴 때 보지 못했던 내면의 성장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바르게 서려는 성질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힘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단단함은 내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어떻게 느꼈으며 무엇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본 경험은 마음에게 하나의 선언을 하게 합니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을 그냥 끌려가는 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다룰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반응했을 장면에서도 이제는 한 박자 쉬고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이런 힘이 바로 부드럽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는 마음의 탄력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상처를 받기 쉬운지 알게 될수록 내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나는 존중을 바란다는 것, 혼란보다는 질서를 편안해한다는 것, 나의 노력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특히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무엇을 지키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선택이 조금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기준을 아는 사람을 자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리를 가진 마음은 거센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보는 힘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화가 치밀면 바로 대답해야 한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금은 대응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잠시 멈추고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유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생길수록 감정이 나를 밀어붙이는 힘은 약해지고 나는 어떤 반응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자랍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웠지만 이제는 감정이 나를 공격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알려주기 위해 온 것임을 압니다. 나는 다시 흔들리더라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밑바닥이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이런 단단함은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지만 고요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다음에 또 화나는 순간을 조금 더 잘 지나칠 때마다 마음의 결은 더욱 단련됩니다. 오랜 시간 감정의 파도를 지나고 나면 마음은 긴 비를 통과한 들판처럼 조용한 모습을 띱니다. 비가 내릴 때에는 땅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다가 비가 그치고 햇볕이 비치면 땅의 결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분노가 지나간 뒤의 마음도 서서히 본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잔잔해야 비로소 도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정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도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분노가 올라와도 예전처럼 모두가 뒤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구나 하고 담담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평정의 자리에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도 그 감정을 바로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일지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지,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해석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은 더 이상 상처를 키우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행동은 간결해집니다.
화가 났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기 쉽지만 평정 속에서는 꼭 해야 할 말만 남습니다. 상대를 불필요하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분명히 전하는 말, 나를 지키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스스로 덜어내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자라날수록 삶은 조금씩 단순해지고 그만큼 마음의 소란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평정의 마음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지닙니다. 분노는 대개 과거의 상처와 기대, 한때 세웠던 기준에 묶여 있을 때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평정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 나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분노는 단순한 나쁜 기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자산이 됩니다. 정약용의 마음 공부가 향하는 방향은 결국 과거의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과 이후의 삶을 더 바르게 살아가려는 변화에 있습니다. 이 긴 과정을 지나온 마음은 결국 나 자신과 화해하는 자리까지 도달합니다. 화가 났던 나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흔들렸던 마음을 탓하지 않으며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나를 조용히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은 서두르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나를 제자리로 되돌리려 노력합니다. 분노의 시간을 지나온 마음은 마침내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분노가 번지는 순간부터 그 불길이 가라앉아 고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꽤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가벼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국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마음의 혼란이야말로 도리에 이르는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분노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밝히기 위해 찾아오는 신호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화는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을 기록하며 마음의 흐름을 찬찬히 바라보았던 순간들과 사실과 해석을 나누어 생각의 방향을 바로잡았던 순간들, 그리고 내적 멈춤을 통해 감정의 속도를 고요하게 되돌렸던 시간들은 모두 억누르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마음속에 소란이 잦아들고 지금의 평온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남 탓을 하고 싶어 흔들렸던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이끌려 고단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은 결국 한 가지 사실에 이르게 합니다. 내 감정의 무게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고요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찾아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과 나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힘이 모여 평정의 자리가 완성됩니다. 정약용의 마음 공부는 화를 지워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의 한가운데서 나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다시 삶의 품성으로 돌려놓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알고 있고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며 부정에서 중립으로 또 중립에서 긍정으로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는 더 이상 당신을 밀어붙이는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확인하는 조용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리이며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마음을 돌보는 일은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화가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추었고 그 눈은 언제든지 당신을 고요한 자리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 중에는 마음 공부의 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게 서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스스로의 결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감정의 불길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